2016 제5회 제주 비엔날레 사전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16 제5회 제주 비엔날레 사전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과장 김용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섬의 기억과 감각, 돌, 신화, 유배를 주제로 제주 비엔날레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2016 제5회 제주 비엔날레 사전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 도립미술관장님 인사 말씀 후 연사 소개, 기조 발표, 돌문화, 신화, 유배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후 잠깐의 휴식 시간 후 지정 지도자 토론과 함께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주 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양묵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지선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연주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이승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장을 마련해 주신 돌문화공원 김동희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이종우입니다. 오늘 본 행사는 그 제5회 그 제주 비엔날레를 위한 사전 컨퍼런스입니다. 그 비엔날레의 주제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주제를 심화시키는 아주 뜻깊은 자리인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여름이 굉장히 길었다가 마침내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은데 11월 중순 날씨치고는 되게 포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려고 하다가 돌문화공원의 아주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좀 땀대로 좀 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전 컨퍼런스는 제주 비엔날레의 방향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번 제 4회 비엔날레 때 그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의 어떤 그 원류를 남방의 문화에서 그 참고를 하고 제주의 어떤 문명을 살펴봤다면 제5회 제주 비엔날레는 북방의 어떤 여러 가지 제주에 영향을 미친 주제들을 또 심화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5회 비엔날레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주말 오후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은 감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제주 돌문화공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발표자와 지휘자 그리고 모더레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를 맡아준 이종후 제주도립미술관장님이십니다. 돌문화 분야 발표를 맡으신 김종일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정광중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화 분야 발표를 맡으신 김순예 선생님 현재 이동 중이라서 좀 오시는 대로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전 제주대학교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그 유배문화 발표는 최열 선생님인데 최열 선생님 항공편 관계로 지금 현재 이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건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후 라운드 테이블 진행 모더레이터로 미술평론가 홍경한님 자리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주도립미술관 이종우 관장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헛구곡 모닥치곡 우연과 필연의 섬의 본령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제가 헛구곡 모닥치곡 우연과 필연의 섬의 본령입니다. 이 헛구곡 모닥치곡은 제주어입니다. 섞고 합치다라는 뜻의 제주어입니다. 헛구곡 모닥치곡. 그럼 기조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주는 북방과 남방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충돌하며 독특한 문화 지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방 문화가 해양 문화를 중심으로 우연의 교차점에서 제주 문명 형성에 기여했다면 북방 문화는 우연보다는 필연, 강제성을 띠며 정치와 제도적 이해 충돌을 통해 제주의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제4회 제주 비엔날레에서는 표류를 매개로 크로시오 해를 중심으로 한 남방 해양 문명의 교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연적 연결과 융합을 통한 경계의 해체와 정체성과 세계관의 재구성을 예술적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제5회 제주 비엔날레는 제주 문명의 또 다른 축인 북방의 길을 따라 이어져 온 문명의 변용을 이야기합니다. 유배, 신화, 그리고 돌문화를 통해 제주와 북방 문화의 필연적 연결과 융합의 과정을 짚어내고 동아시아에서 제주의 가치와 역할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주는 1만 8천 신이 깃든 신들의 고향으로 불리는 섬입니다. 제주 신화는 제주 지역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가치와 정서 그리고 생활 양식 등의 원류이자 제주 문화의 메타 언어이기도 합니다. 신화는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빌어 발생하며 그 신화의 해석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가 창조됩니다. 제주 신화는 제주의 척박한 환경 조건에 대한 절실한 대응입니다. 개화와 문명이라는 명문화에 자라날 수 있는 배타적이고 지배적인 성향들을 제어하며 다양한 공동체와 담론을 만들어냅니다. 칠성 신화를 비롯한 북방의 신화와 남방의 거인 신화는 제주에서 백주또와 설문대 할망이라는 여신으로 발현됩니다. 북방에서 온 백주또는 제주 신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거인형 여신인 설문대 할망은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발견되는 화산섬의 근원이 되는 화산섬의 여신 이야기와 맥락을 함께합니다. 제주는 유배의 섬입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수많은 유배인이 제주를 거쳐갔습니다. 제주의 낯선 환경은 유배인을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고립시켰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학문과 예술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비롯해 최익현의 한라산 유람기, 이건의 제주 풍토기, 김윤식의 소금청사 등 그들이 남긴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제주의 문화, 예술 정체성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중 추사 김정희는 가장 극적으로 제주와 닿아있습니다. 금석학의 대가이자 모든 서체에 능했던 불세출의 김정희는 제주에 와서 독자적인 서체인 추사체를 완성하였습니다. 고된 유배 생활과 광폭한 제주의 자연 환경이 기름지고 유려했던 그의 글씨에서 기름기를 앗아갔습니다. 거칠고 난폭한 듯하지만 조형의 정수만을 남겨놓은 전무후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주는 돌의 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만 년 전 신생대 제4기 동안 진행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입니다. 돌은 그 자체가 화산섬 제주의 자연 환경이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며 자연스레 제주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과 밭의 경계를 돌로 쌓아 만든 집담과 밭담이 서로 이어져 올레길을 만들고 밭 한가운데 무덤을 돌로 둘러싼 산담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는 경계가 아닌
공존의 통로입니다. 또한 제주에는 80여 기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제주에도 거석 문화가 존재했다는 방증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고인돌 중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있으며 서해와 남해, 제주에 유독 많다고 합니다. 제주의 돌문화는 제주의 자연 환경으로 인한 불가항력 지혜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고인돌과 같은 거석 문화는 북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인돌이 제주에 정착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으나 분명 육지와의 교류를 통해 이입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섬 문화의 특징은 지리적 고립으로 인한 이동과 교류의 한계로 인해 대륙의 보편 문화 유입은 제한적이지만 시차를 두고 중충적으로 수입되거나 수용되면서 결국 문화적 개방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섬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바깥 문화의 변용적 수용에 있습니다. 변용은 주체와 타자 사이에 변주와 융합을 통해 지역성과 보편성의 경계를 허물고 재구성하며 정체성과 세계관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이와 생성의 철학자 질 들레즈는 이 세상 무수히 접힌 주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들레즈의 주름의 개념을 통해 현상을 선형적으로 보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이 개념은 철학의 테두리를 넘어 예술, 정치, 사회 이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레즈의 나의 주름은 고유한가 아니면 타자에 길들여진 보편적 주름인가라는 명제에 대한 탐구가 이번 제주 비엔날레가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들레즈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리조움과 주름으로 관철되는데 리조움은 지난 비엔날레 표류에서 다룬 우연한 마주침에 대한 관념이고 주름은 마주침에 대한 흔적 혹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레즈의 사유, 주름의 사유에서 피력한 극한적으로 현재에 종속된 칭의에 스스로 뿌리내리는 것. 시 명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미래와 과거를 대면시키고 교환하며 다시 창조하는 일련의 양식들 위해서 과거를 응축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주체와 객체, 안과 밖 경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섬의 바깥 세계와 삼투와 변용의 문화적 연결과 융합을 통해 제주의 독자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세계와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과 맥을 함께합니다. 제4회, 제5회에 걸쳐 두 번의 비엔날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과 융합입니다. 동아시아 군도의 해양 문화와 더불어 신화와 정치의 북방의 문화는 제주의 문화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깥의 문화는 제주에서 섞고 합치면서 제주섬의 독특한 문화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정체성은 2회에 걸친 비엔날레의 녹연에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나아가 융합을 통한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존재 미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헛그곡, 모닥치곡, 우연과 필연의 삶의 본령이라는 주제로 제주 비엔날레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이종욱 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김종일 교수님의 북방 유라시아의 거석 기념물과 제주도의 돌문화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김종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북방 유라시아의 거석 기념물과 제주도의 돌문화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세계 고고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그런 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제주도의 특히 거석 문화가 우리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주도의 거석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고요. 또 제가 준비한 이미지들이 좀 많아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머물렀던 숙소가 용도암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말 아름답고 뭔가 많은 것들을 상상하거나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돌과 관련된 문화적인 요소들이 제주도에 특히 많이 있고 존재해 있고 알려져 있죠. 특히 이미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애월의 광령리에 이런 안과카도 발견이 되어서 2000년대 매우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과 관련해서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돌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잘 아시다시피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든가 실제로 돌을 시작한 흔적들이 이미 수백만 년 이전으로 소급되어서 매우 오래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돌이라고 하는 소재가 인류의 문명의 기원과 함께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인류의 진화는 이러한 돌로 만들어진 도구들을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어떤 발전 정도, 문명의 발전 정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호모 하빌리스라든지 이런 좀 아름다운 세련된 어떤 석기를 만든 인류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후기 구석기 시대에 굉장히 이런 잔손질을 해가면서 아름다운 비례와 대칭성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런 새석기들을 이제 기원전 대략 한 5만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시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 작품들, 비너스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특히 이제 프랑스 남부라든가 스페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여러 동굴 벽화들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흔적들을 동굴 벽화를 통해서 많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스코라든가 알타미라든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런 동굴 벽화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동굴 벽화들은 물론 이제 이러한 그림도 중요하지만 돌면에 앞면에 동굴에 있는 앞면에 이러한 동물상들을 새겨서 동물상들이 말하자면 그린 사람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매우 어떤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도상만 보면 굉장히 자체로 아름답고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동굴 벽화이고요. 그 동굴은 굉장히 깊이 또 지하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횃불을 들고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횃불을 들고 가서 그 횃불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 동선에 따라서 그림들을 하나하나 느끼게 되고 감각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누구인지 그들의 어떤 신앙, 그들의 신념, 그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돌을 이제 사회 조직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이제 수기 구석기 시대까지는 이른바 어떤 예술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해서 이런 돌을 이용해서 자기들 표현했다면 비록 본격적으로 돌을 깎아서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어떤 기념물을 세우고 하는 것은 대략 기원전 한 만 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göbekli 산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에는 göbekli tepe인데 요 유적이 알려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전 세계 고고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 기념물을 세웠던 집단은 물론 이제 중석기 시대냐 아니면 신석기 시대냐 하는 논쟁은 있지만 적어도 농경사회가 아닌 수렵채집인 사회에서 이런 거석기념물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거석기념물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농경 공동체의 형성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미 기원전 대략 만년경에 이러한 수렵채집 사회가 이 거석기념물 특히 일종의 제의를 위한 재단으로 아마 사용되었을 것으로 최초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제의를 위한 재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서
매우 이제 전 세계 학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뭐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산누 우르파 옆에 저 퀘베클리트 옆에 카란테페라고 하는 이런 유적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이런 여러 개의 이런 형태의 그 유적들이 한 10개 이상 존재하고 있는데 이 유적과 관련해서 발굴을 의뢰를 받았는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터키 산누 우르파까지 와서 발굴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라든가 개인적인 뭐 역량의 한계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이러한 퀘베클리 테페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소위 아나톨리아 지역, 터키에서 농경이 시작되어서 말하자면 이제 유럽을 통해서 이 농경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대략 한 8,000년, 7,000년 요 시기에 농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이 되고요. 그리스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중부 유럽에 농경이 확산되어 가는 시기는 대략 기원전 한 6,000년쯤 됩니다. 기원전 6,000년 이 시기에는 주로 집을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원전 한 5,000년 넘어서부터 요 대서양 연안의 지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맞닥뜨렸던 것은 이 중부 유럽에 이제 그 나무로 지은 그쪽 지역은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 가면은 뭐 슈브라스발트라고 하는 그 산림지대가 있고요. 그 산림지대 굉장히 그 나무들도 크고 뭐 그런데 이 세력들이 이제 중부 유럽에서 이쪽 대서양 연안으로 해안가로 가면서 돌로 만든 무언가 기념물을 만드는 전통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소위 중석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농경민들이 이 돌을 차용을 해서 그들의 무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념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대략 기원전 한 5,000년 이후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는 그 문화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TRB 이 문화라고 합니다. 트리터 메카 문화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시기의 대표적인 그 형태의 무덤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초기의 형태가 이런 원래는 이게 이제 집의 형태였는데 그 집을 나무로 짓는 집에서 이제 돌로 만드는 그런 집의 형태로 변하게 되고 또 이러한 그 통로가 있는 그 영어로는 패시지가 있는 그런 무덤, 원형 무덤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지금 저희가 아는 그런 지성묘, 고인돌의 형태의 그런 기념물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스톤 서클, 이런 원형 또는 이제 환형 성렬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선돌도 등장하게 되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알레쿠베라고 하는 무덤인데 이거는 프랑스 파리 분지에서 주로 나오는 무덤입니다. 소위 갤러리 그레이브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인골들이 한 250개의 인골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성 무덤은 기본적으로 집단 무덤입니다. 개인의 무덤이 아니고 집단 무덤인데 집단 무덤을 이제 만드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세에서는 이미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빈부격차라고 하는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죽은 사회 세계에서는 우리는 같은 어떤 혈연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종교적으로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집단 무덤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250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서 서로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현실에서는 계층 차이가 있었고 점점 빈부의 차이가 있었는데 요거를 죽은 다음에서는 서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집단 무덤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농경이 이제 해안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원래 있었던 그런 돌로 만드는 어떤 그 기념물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독특한 형태의 거석 기념물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는 뭐 여기 요쯤 있는데 이 영국에 요쯤 있는데요. 그림을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톤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톤헨지 옆에 굉장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에버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에이번 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커다란 돌을
뭐 저기 그 웨일즈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인근 지역에서까지 이 강을 따라서 돌을 나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시켰고 운반을 했고 그래서 스톤헨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톤헨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는데 스톤헨지 앞에 이런 그 일렬로 무덤들도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청동시대 무덤이고요. 스톤헨지는 대략 지금 기원전 한 3,300년 경부터 시작해서 1,600년경까지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대략 한 1,500년에서 1,600년 사이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요거부터 만듭니다. 요걸 이제 헨지라고 합니다. 이 유적의 이름을 이런 형태의 유구의 이름을 헨지라고 하고요. 요 안에 스톤 서클을 세웠기 때문에 스톤헨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이 인근 지역에 요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요 구조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구를 우드헨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톤헨지 혹시 가시게 되면 이제 스톤헨지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원형 무덤도 옆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걸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헨지 유적은 맨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제의 유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는 이제 무덤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도가 1,600년 동안 사용이 되고 축조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여러 가지 그 용도와 의미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 제의 뭐 이런 형태의 제단 같은 그런 유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유구를 만들 때 누가 그것을 주도했느냐 즉 맨 처음에는 권력이 등장할 때 개인이 나는 당신들과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어떤 이벤트를 행사를 주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을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한때 옛날에 우리가 뭐 정의사회 구현할 때 그 사회가 정의사회가 아니었고 보통 시민의 보통 사람들 시대였을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시대가 아니었고 등등 이 겉으로 드러난 슬로건하고 실제로 그 이면에서 일어난 일들하고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스톤헨지도 처음에는 공동체성을 강조했지만 사실 공동체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획득해가고 그것을 정당화해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거성문화의 전통은 이후에 기원전 대략 한 3,000년을 지나서 이제 개인 무덤들이 쭉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점점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이런 공동체 제의가 아니라 개인의 무덤을 통해서 그 무덤의 크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즉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런 이제 청동시대로 신석기 후기에서 청동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초기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소위 이제 정치체가 형성되는 그런 시기로 넘어간다, 이동한다,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석조, 돌로 만드는 그런 전통이 물론 남쪽에도 마다가스카르라든가 뭐 이쪽 쪽 이집트라든가 그건 뭐 당연히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것은 유라시아 지역, 즉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쪽 지역에서도 그런 전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에 이제 코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나온 유적인데 이런 그 청동기 시대 주거지 안에서 이 돌무지 안에서 이런 무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무덤이고요. 아마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이 유라시아 북방 유라시아 지역, 즉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골 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연대가 이른 유적들은 뭐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닙니다. 뭐 이러한 돌을 그러니까 적석을 하는 그런 흔적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로 만든 어떤 그 무덤 축조의 전통, 즉 기념물을 축조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후기 그리고 초기철기 시대에 굉장히 많이 광범하게 이 북방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확산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적이 워낙 이런 그 유적들이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유적으로 우리가 초기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청동기 시대 후기의 초기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대략 한 8세기에서 7세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쿠르간이라고 하는 이제 쿠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쿠르간이라고 하는 것은 봉분이 있는 무덤이라는 뜻인데 이런 쿠르간들이 이제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이 쿠르간의 주인공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키타이
이가 이제 바로 이런 그 무덤의 주인공이 아닌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 무덤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무덤 중에 하나가 아르잔 고분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이 유적은 그 투바 공화국, 러시아 공화국 안에 러시아 연방 안에 투바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투바가 어디냐면 그 외몽골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몽골족인데 언어는 투르크계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 갔을 때 약간 어색했던, 당연히 몽골어를 알 줄 알았는데 몽골어가 아니라 이렇게 그 투르크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나라 때 그 중국에 복속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도 그 투바 공화국을 자기네 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많은 무덤들이, 쿠르간 무덤들이 발견이 되었고, 제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대략 이 지역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무덤들이 그 20km에 걸쳐서 이렇게 180여 개, 실제로는 180여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무덤인데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런 무덤들이 이렇게 열지어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기본적으로 그 70년대 처음에 발굴 조사가 되었고, 90년대 발굴 조사가 한번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열에서 맨 끝에 있는 이제 무덤을 조사를 현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적들에서 특히 아르잔 2호분에서 잘 보시다시피 이런 그 부부의 무덤이 이제 그 인골이 발견이 되었고, 다양한 황금 유물들이 발견이 되어서 스키타이의 중심이, 그전에는 흑해 연안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헤로도투스의 그 역사의 어떤 그 기록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스키타이의 중심이 동부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학설을 이제 제시할 수 있었고, 그 학설이 상당히 이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덤의 어떤 그 매장 풍습을 가지고 헤로도투스가 그 묘사한 그런 스키타이의 매장 풍습과 비교를 해서 상당히 유사한, 그래서 아마 헤로도투스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 이 전문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을 남긴 것이 아닌가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이 지역에 가서 발굴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요 일부 근데 굉장히 무덤이 큽니다. 그래서 이 돌로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발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가까운 마을이 차로 한 3시간쯤 걸리고요. 그리고 가까운 그 비행 공항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차로 한 7시간 정도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차로. 그래서 갈 때마다 좀 힘들긴 한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름 목초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만 여기서 삽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살 수가 없고요. 너무 기온이 떨어져서. 그래서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여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거 이제 돌을 이제 이거는 그 무덤 매장 주체부는 아니고요. 옆에 배장묘 같은 건데, 배장묘를 저희가 이제 발굴을 했던 발굴 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시기가 앞에 아르잔 1, 2호분은 조금 올라가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기원전 한 7세기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돌로 이러한 그 무덤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돌들은 아마 가까운 그 산에서 가져온 것일 텐데 굉장히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인력 그리고 에너지가 투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런 석조, 어떤 기념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발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 발발입니다. 발발인데, 이 석조 인물상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세워지기 시작해서 일부는 유럽까지, 그리고 일부는 이쪽 동북아시아 쪽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경로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기 이제 각종 발발의 그 분포 지역인데, 여기 이제 이쪽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육방 유라시아 지역이 되겠고요. 심지어는 독일이라든가 이쪽 지역까지
이제 쭉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1인식의 발발은 여기 보시는 것 사슴돌이군요. 사슴돌이네요. 가장 1인식에 나오는 거는 기원전 한 3,000년기 뭐 이렇게 시기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나중에 이제 이 동과 서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원전 3,000년기부터 기원전 한 1,000년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 이것은 죽은 사람, 아마도 죽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거나 말하자면 항상 이런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들도 있습니다. 여기 사슴이 이렇게 있고 사슴 뿔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슴들도 이거는 조금 이제 늦은 시기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슴이 갖고 있는 그 뿔의 형태, 그 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기념물, 뭐 제의, 그리고 어떤 죽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돌들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적석의 그 형태라고 하는 것, 적석의 어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조선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강성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한반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적석에 돌을 이용한, 돌을 기념하는 그런 전통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방구대 안각화도 있고요. 여기 이제 천전리, 울주에 있는 천전리 각석,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칠포리, 포항 칠포리에 있는 안각화가 되겠습니다. 안각화를 통해서 뭔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한반도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이제 지성묘들이, 고인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많게는 10만 개, 적게는 5만 5천 개 정도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제주도에도 이렇게 많은 지성묘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형태는 이런 이러한 이 탁자식, 그다음 이제 바둑판식, 이런 이제 개석식, 이제 이 받침돌이 없고 뚜껑만 있는, 그리고 주로 제주도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런 위석식 그런 고인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역식 지성묘라고 해서 9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제 지성묘들도 있고요. 그런 부장품들은 이런 피파행 동검이라든가 마지석검이라든가 이런 경옥이라든가 이런 이제 적색마연토기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이제 돌 고인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여기 뭐 잘 아시다시피 화순이라든가 광령리, 아까 저 안각화가 나온,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뭐 동일리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지성묘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뒤에서 다시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주도의 선사문화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산리라든가, 제주도의 고산리 유적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이고, 그래서 어떤 한반도 우리나라의 신석기 편년을 올릴 수 있는 그 개시년대를 올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삼양리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청동기 시대, 또 초기철기 시대 유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지 제주도에 있는 계시는 고고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제주도의 선사문화가 굉장히 이제 새롭게 재조명받고 있고, 또 돌과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이 이제 제고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내륙과의,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과의 어떤 관련성에 주목을 했다면, 이제는 제주도 자체 이런 관련성뿐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체의 어떤 고유한 성격, 이 돌을 이용한 이러한 돌을 인식하고 돌을 이용하고 돌을 활용을 해서 제주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사시대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 연구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 자료를 이제 마련하는, 수집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될 단계로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어떤 돌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북방 유라시아라고 하는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맥락 안에서 파악될 수가 있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커다란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떤 고유성, 개체성, 그리고 자체의 어떤 가치를 찾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자세한 또 내용들은 추후에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 돌문화가 북방 유라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비엔날레의 문화적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종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제주문학관 명예관장님이신 김순희 선생님의 제주신화와 함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주 신화라는 방대한 사실 책으로 하면은 한 30권이 될 만한 분량을 이렇게 그 20분간에 줄여서 말한다는 게 너무나 큰 모험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신화가 이제 오늘 주마 감상격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의 원고를 읽어주시고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걸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제주 신화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주 신화의 그 세 가지 크게 일반 신화와 조상 신화, 본향당 신화, 또 하나는 집안의 신들, 제주도에 가장 특징이 있는 거를 집어내느라고 했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에 빨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주 무신도 이제 국가지정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제주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 10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2장만 가져와 있고 컨퍼런스 자료집에는 10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그림을 그린 당대의 화가가 굉장히 그 효과를 계산해가지고 그렸다는 거죠. 이 그림은 이렇게 밝은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어두컴컴한 신당 안에서 벽에 붙어 있고 그 신당에는 제주도의 바람이 어차피 솔솔 들어오고 촛불 신당에서는 촛불을 켭니다. 촛불이 일렁거리고 그런 데서 봤을 때 이런 선들이 이런 그 움직이는 선들이 전부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모습이 굉장히 신령스러우면서 영험하고 좀 경외감이 들고 무서웠을 거라는 것, 뭔가 나의 소원을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을 것 같고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 신화에서 뱀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뱀의 모습이 보이죠. 예, 뱀의 모습이 보이고 이거는 이 그림은 세조 때 세조실록에 언급이 되지만 세조 때 그려진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보다 더 앞선 시대에 세종대왕 때나 그때에 그려져 있을 것이다. 지금 진채로 되어 있는 건데 많이 탈락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만일에 화가들이 제주 신화를 그린다면 현대에 맞춰서 그 신화의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조선시대에 벌써 이런 경지까지 간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신의 영험함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려진 거예요. 제주 신화는 일반 신화 중에 이제 삼승 할망이라든가 아기를 보호해주고 잉태시키고 성장시켜주는 삼승 할망이라든가 농경의 신 자청비라든가 운명의 여신 가문장악이라든가 도깨비 영감신까지 이렇게 12가지의 제주 신화, 일반 신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천주왕 봄풀이서부터 하나 더 갈까요? 그 다음에
초공본풀이라고 해서 이 초공본풀이의 하늘 아래 최고로 귀한 존재가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면서 아들 셋을 낳는 지금 같으면 미혼모가 이제 성스러운 그 하늘의 계시로 이제 아이를 낳는 이런 것이 이제 초공본풀이고 그래서 신방들이 볼 때는 무당의 원류를 무당의 조상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 인간의 그 죽음과 삶의 꽃을 가꾼다는 서천꽃밭 이야기고 삼공본풀이는 세 번째 공이라는 건 귀하다는 것. 세 번째 귀한 게 이제 가문장하기에 운명에 대해서 도전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시험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인생에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주 여성의 이 신화 속에는 제주인의 기질과 특히 제주 여성의 기질들이 신화 속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청비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남자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양성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자인데 남자 옷을 입고 서천서역국으로 남편을 살릴 그 생명꽃을 얻으러 떠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주 여성이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신화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신화에는 의미와 상징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재미난 스토리로만 읽어버리면 신화를 껍질만 보는 거고 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맨 위에 천지창조의 천지왕 본풀이에서부터 12번째 영감본풀이 도깨비 신화까지 이렇게 12개가 제주도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육지도 삼승할망이 있지만 삼승할망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런 게 육지는 없어요. 그냥 삼승할망은 그냥 애기 돌봐주는 신. 근데 제주 신화에는 삼승할망이 꽃 가꾸기 내기를 해서 꽃을 잘 가꾸는 여자가 이제 꽃 가꾸기 내기에서 승리해가지고 삼승할망으로 임명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 신화가 한국 신화의 원형이고 왜 제주 신화에만 제주도에만 이렇게 한국 신화의 원형이 남아 있을까? 그런 의문들은 제주도가 인조 때부터 출육 금지령으로 여성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여성은 사실 남성들보다 더한 문명의 전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의 호기심, 여성의 그 보통 남성들이 도전 정신과 용기가 많을 것 같지만 제주 여성을 보면은 제주 여성이야말로 도전과 용기 그리고 무모할 정도로 인생을 그 치고 나가는 그런 정신이 결국 제주 신화로부터 계속 받아온 것이다. 굿할 때마다 제주 신화가 이 12본풀이는 큰 굿, 두일에 열나올 것이라고 해서 15일 동안, 14일 동안 계속되는 굿에서 전부 다 구성이 되거든요. 신방에 의해서. 그래서 제주어로 구성이 되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은 천지왕 본풀이 제일 위에 있는 천지왕 본풀이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의미와 상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왕 본풀이는 대별왕과 소별왕이라고 해서 쌍둥이 아들 천지왕이라는 천지창조를 한 그 신이 지상에 내려와서 총명부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여자와 결합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그 형은 대별왕, 동생은 소별왕인데 아버지는 대별왕이 정의롭고 지혜롭고 현명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고 동생은 형만 못해서 저승을 맡기려고 했는데 동생이 갖고 싶어 하죠. 자기 능력 밖에
더 좋은 것, 결국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 세상을 차지하고 형은 저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화에서 꽃가꾸기 내기를 해서 형이 잘 굉장히 아름답게 꽃을 잘 가꿔내는데 동생이 형이 잠자는 동안 바꿔치기를 하는데 형이 그걸 알아요. 너그럽게 동생에게 양보합니다. 동생의 욕망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걸 알고 형이 그냥 순순히 동생에게 너 갖고 싶은 거 그럼 가져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승을 갖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혼돈의 세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서 형이 많이 해결해 주죠. 그러나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신화를 보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제주도 사람들은 세상은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탐욕한 자에 의해서 이제 승부 조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는 대별왕이 다스리고 있는 저승은 명명백백하게 정의가 증명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가면 나는 이승에서는 몰명하게 살다 보니까 성공하지도 못하고 늘 치여서 살았지만 저승에 대별왕이 있는 저승에 가면 나는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이 천지왕 몸풀이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끝난다 생각 안 하고 저승에 가서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자 그럼 본향당 이건 본향당 신화에 이제 하나 더 해줄까요? 예. 여기 신앙인들 제주도에서 당에 다니는 건 전부 다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1년에 본향당에서 마을 여자들이 모여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단합대회를 여는 거예요. 농경시대에는 이 본향당 굿을 하기 전에 신방은 부녀회장에게 싸운 사람을 전부 화해시켜라. 화해시키지 않으면 내가 굿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굿에 그 마을에서 싸운 여자들이 싸워 있으면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농경 시대에는 검질 매러 갈 때도 6명, 7명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순으름해서 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누구 엄마 이제 내일 모레 우리 밭에 검질 매줘 이러면은 누구 올 건데 이러면 순덕이 어멍하고 누구 올 거다 하면 나 그 여자요 하면 안 가. 나 그 여자하고 싸웠잖아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게 화합이 벌써 안 되고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농경의 철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마을 여자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굿을 할 때 굿하기 전에 다 밑에서 조율해가지고 신방과 또 부녀회장이 조율해서 싸운 사람들끼리 다 화해하고 그리고 이 끝날 무렵에는 반드시 서우제 소리라고 해서 이 신앙인들이 전부 나와서 신방이랑 뭐랑 춤을 추거든요. 그때 싸운 사람이 손잡고
이렇게 춤을 춤으로써 동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화해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화합의 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본향당 굿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건 송당인데 여기 유별나게 아까 이렇게 그 여신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 옷입니다. 여러분 뭐 여성들은 옷 싫어하는 새 옷 싫어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버선까지 이거는 큰 소원이 있는 사람은 이날 그러니까 이 송당의 금벽조는 삼승할망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송당의 금벽조는 아들 18, 딸 28명 낳았다고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며느리가 손자를 낳기를 바라면 이때 옷을 한 벌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바쳐서 이제 그 소원을 들길 바라는 거고 여기 이제 구덕들은 바구니들은 전부 한 집안에 이제 그 공약물들입니다. 이건 현씨 집안 성사포에 있는 현씨 집안의 그 딸이 무당길을 타고 나가지고 무당 굿만 갔다 오면은 막 이제 이 딸이 춤추고 그 사설을 막 읊고 하니까 어머니랑 오빠들이 절대로 우리 집 쌍놈이 집 된다. 제주도에서는 무당이 되는 거를 팔자 그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당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이면 이제 예능인데 이렇게 못하게 해서 결국 무당을 못하게 해서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죽어버렸는데 그 동네 마을에서 누가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그 시집 가려는 처녀한테 빙의해가지고 너가 시집 가서 잘 살아질 것 같으냐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못 살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가 잘못했다 너의 원한을 풀어주마 해가지고 이제 그 세각시가 입는 옷 한 벌을 이 떨어진 그 나무 거기다가 한 벌씩 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결혼한 사람이 5명이면 5벌을 입히는 거죠. 위에다가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제주도 그 본향당은 2종류가 있습니다. 여들의 땅하고 일례 땅. 일례 땅은 수서분한 여자라고 하면 여들의 땅은 원한 맺힌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들의 땅이 하루 한 수 아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한 맺히면 안 됩니다. 한 수 아래였죠. 근데 이 땅은 여들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한을 품고 죽었기 때문에 평생을 이 한은 제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몇천 년이 간다는 거죠. 한은 그렇게 풀리기가 힘들다. 마음속에 얼음이 박힌 거, 그 얼음은 한여름에도 절대 녹지 않는다. 이런 게 돼 있어서 이 여들의 땅인데 제가 그 성산포 저는 제주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성산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는 분한테 우리 동네는 본향당이 뭔데 하니까 여들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오늘 갈 거라고 이제 음력으로 8일 날이죠. 초여들의 날 가는데 가다가 어떤 우스한 데 가서 거기다가 그 떡이랑 뭐랑 쌀 한 사발이랑 떡이랑 이렇게 놓고 해서 여기야 하니까 아니야 여긴 일례 땅 할망.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들의 땅 하니까 왜 여들의 땅 본체로 가지 않고 일례 땅을 들려서 가느냐 했더니
제주도 말로 어떤 그냥 지나갑니까? 게 인정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들의 땅 할망 찾아가면서도 일내 땅 할망 것도 그냥 지나지 못하고 조금 갖다 놓고 가는데 여들의 땅이 주신이 자기가 믿는 신인데도 일내 땅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곳곳마다 신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구차스러운 삶에 이 먼지 같은 인생에 신성한 공간이 필요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신성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짐승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잠깐만 조항할망은 어머니가 조항할망 됐고 고팡할망이라고 해서 여러분 고팡할망은 제주도의 창고와 같은 데입니다. 근데 부부싸움 했을 때 남자가 폭력적일 때는 고팡으로 들어가면 남자는 억지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성 피신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엌에 남자들이 옛날에 못 들어가게 했던 거는 여성만의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장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팡에서 며칠 동안 들어가 있다가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아이들 보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나와서 삶을 다시 추스려 나가는 그런 공간이 이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친정에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의 집안에는 곳곳에 신들이 포진해 있고 여자가 힘들 때는 피난처가 이곳에 조항할망이라든가 삼성할망이라든가 고팡할망 이렇게 만일에 고팡할망에 들어가 있는 마누라가 울면서 부부싸움에서 들어가 있는데 남자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한 대 때린다. 그 살림은 끝난 거예요. 그 시어머니도 살지 말라 이렇게 하세요. 자기 아들이 그런 폭력을 한 적일지라도.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가정에서 이런 집안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엌에 정화수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거는 물 한 잔 깨끗한 물 새벽 3시부터 4시 5시 사이에 실제로 그 물은 우주의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 한 잔이 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공양물이었다. 그러니까 막 무슨 고기를 올리고 성대한 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엌에서 여기가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기 전에 이렇게 신성한 공간에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길 바라면서 빌던 그러니까 이게 조항할망에게 제주도는 거기는 중국집은 조항이 남자예요. 근데 제주도는 조항할망이 여자고 또 부인 제주도 남자들은 자기 부인이 늙으면 우리 집 조항할망 이렇게 이제 칭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할게요. 여러분 저기 제 글을 읽어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신화와 예술의 연결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해 주신 김순희 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발표는 미술사학자 최열 선생님의 제주의 추사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제문은 나중에 시간 되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전혀 딴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내용이 이제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추사 김정일은 이제 쉬운 5살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법무부 차관 하다가 특별히 뭐 뉴욕 특사 발령을 막 받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끝장났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젊은 날에 친구를 잘 두어서 우의정을 하던 이제 조인영이가 손 위, 3살 손 위에 우의정이었는데 살려줍니다. 그 죄를 지었는데 의심이 되면 유리한 쪽으로 판정하라. 이건 조선시대 육아의 기본이거든요. 지금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되면은 아주 아작을 내는 쪽으로. 잘못된 거죠. 어쨌든 조인영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던 어린 왕 헌종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하라 하고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명료하게 제주도에 올 때까지도 그 검찰에서 아주 뭐 상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추사는 그 노론 벽파,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인 그쪽 집안이에요. 당색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성리학자예요. 자꾸 실학자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성리학자고, 그리고 중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이제 섬기는 그런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그 지식색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미국을 숭상하고 사는 그 일반적인 지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잘 살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으로 명문가에 잘 살다가 50대 중반에 이제 뒤집어지죠. 아마 제 생각에 노론 벽파 집안인데 이제 순조 이후에 그 노론 시파 쪽이 19세기에 권력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다 이제 얽혔나 봐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또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몰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추사가 와서 잃은 것은 가문이죠. 그 가문을 잃고 개인의 행복도 잃어버렸지만 이제 제주도에서 와서 그 실제로는 이제 8년 남짓인데 횟수로는 이제 10년이에요. 10년의 유배살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 유배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그 가장 많이 제주도와 감흥하고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추사 아닌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이중섭 책도 쓰고 추사책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섭도 딱 1년 살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살았죠. 이중섭도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걸 이렇게 얻어간 사람인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중섭의 오늘날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화가가 이중섭이죠. 그리고 김환기 정도 될 겁니다. 두 사람이 20세기에 가장 큰 성공을 얻었죠. 흔히 이제 박수근 이야기하는데 박수근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주도에서 이분이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김 관장님이 저보고 이제 와서 하라는 얘기의 핵심이 뭘까를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얻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4,000년 문명의 당군 이래 문명의 역사에서 얻은 건 그 4,000년에서 그 최고 한 10개 뽑아라. 그러면 꼭 들어가야 할 세한도. 물론 세한도는
19세기에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글씨, 추사체. 제주도에 와서 또 이 양반이 얻은 건 추사체예요. 그러니까 55살 이전에 이 양반이 쓴 그 글씨들을 보면 전부 육질. 그러니까 글씨, 서법은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육질, 살집. 그 다음에 골기, 뼈. 두 가지인데 제주도에 오기 전에는 대부분 육질, 두툼하고 또 자기 젊은 날의 선생님이신 자신위, 그리고 그 위에 18세기 이제 예원의 총수 자신위의 선생님. 그러다 이제 자가풍, 그러니까 한 삶을 살면서 남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자신의 고유성을 획득하는 사람이 있고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추사는 제주도로 옴으로써, 제주도로 감으로써, 이곳에 와서 삶으로써 자가풍, 스스로의 고유성을 획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사체의 시작, 그건 뭐냐면 육질에서 살기운을 빼고 뼈, 골기를 중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주 10년 동안은 대체로 육질과 골기를 융합시켜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추사체의 봄날, 막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러던 봄날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사체도 엉성하고 세한도도 뭐 개판이잖아요. 엉성하다, 개판이다. 이 표현은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예술의 어떤 기준, 그러니까 서양 예술의 기본에서 기교, 기술이 바탕, 여기 이면추한 기술이 환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예술의 최고 수준의 기준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한도나 추사체는 이제 기술에 기반한 예술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본질을 따지고 궁극을 따져 나가면 바탕에 완벽한 기교, 완벽한 구상과 기획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져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토해내는 그 순간, 세상에 내뱉는 순간, 자기 입에서 밖으로 소리를 내놓는 순간 기술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세한도하고 추사체의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반도 역사상 사군자라고 그러죠. 그 매난국 쪽에서 난초를 세상에 없는 놀라운 최고 수준의 테크닉, 기술로 실현해낸 게 남맹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기 이전에는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많은 그 사계 권위자들이, 미술사 권위자들이 남맹첩을 연습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해 못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고 수준의 기술, 이걸 남맹첩.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교, 최고의 기술과 졸, 최고의 졸렬함, 질박함, 소박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쭉쭉 긋는, 끌적끌적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분이 이제 겸하는 것, 이게 이제 제주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주 시절이 없었다면 이제 법무부 차관 좀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뉴욕 특사 다녀오신 뒤에, 베이징 특사 다녀오신 뒤에 또 출세길을 또 계속 밟아서 자기 친구처럼 당상관, 또 심지어 이제 재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잘 만났으면. 예.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 갈 집안이 노론 벽파, 그러니까 정조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정조의 아들인 순조에 반대하고, 순조의 또 아들인 손자인
헌종에게 반대되는 쪽이었기 때문에 재상까지는 못 올라갔을지라도 어쨌든 재상이 아니더라도 최고 수준의 삶을 살았고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열심히 나라 일을 또 세상 일을 지금 대통령처럼 부지런히 만기 칠람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 예술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추측과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주도에 온 게 본인 개인에게는 큰 불행이나 저에게는 100년 뒤에 지금 삶을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선물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서법에서는 추사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회화에서는 세상에 없는 그 세한도와 같은 이런 절박하기 그지없는, 질박하기 그지없는, 또 귀하고 괴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그림이 이런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없을 기교의 눈부시게 뛰어난 최상승 경지의 기교를 발휘한 난초. 이런 것들을 다 이 제주도에서 얻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이 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이제 연도가 언제인지 몰라요. 다 간송미술관에 이제 소장돼 있는 건데. 이게 이런 걸 이제 질박한 그림이라고 그래서 기술하고 거리 담을 싼, 그러니까 20세기의 기준으로 보면 20세기,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건 미술이 아니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조금 나아 보이는 구도도 개판이고 뭐 주제가 뭔지 소재가 뭔지 뒤죽박죽. 이 양반이 그 제주에서 이제 왜 그럼 제주에서 얻었을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제주도에 출장을 다녀오시면 이제 금귤이라고, 그때는 저 육지에 무대 그 귤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럼 귤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금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육지에서는. 환상적이었죠. 누구한테 이렇게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주기가 너무 아까운. 그 나중에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왔어요. 왔더니 완전히 딴 세상에 왔더군요. 그 자연 풍토, 바다, 그리고 그 육지 사람들은 이제 뭐 바다, 뭐 서해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르잖아요. 바다. 오름이라고 그러죠. 산.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바람. 여기 바람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 선생님 그 신화 말씀하셨는데 천지창조 신화가 여기 있잖아요. 어둠의 덩어리가 갈라져서 거기에서 이제 세상이 출현하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천지창조 신화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래요. 제주도입니다. 여기 이제 제주도 그 하나예요. 인류사 중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신화의 땅.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바위 이렇게 쭉 우리 선생님 보여주셨는데 신화나 바위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여긴 문명의 땅이었던 겁니다. 육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육지에서 너무 탐욕스러워서 여기를 이제 끊임없이 침탈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신라시대 이래 기록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시대에 오면은 집권국가, 중앙집권국가에서 통치 관료를 파견을 하죠. 그 전까지 안 그랬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그래서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자연 풍토, 그리고 이제 문명의 땅, 신화의 땅, 이러한 땅에 이 추사가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그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얻었던 것들, 기이하고 괴이하고 너무 이질적인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의식에 깊이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걸 어떻게 이제 그 평전을 쓰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중섭도 그랬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 말들 함부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집안이 몰락을 하고 천리길 유배를 와 있으니까 섬나라로 절망과 고통이나 이런 건 이제 자연스럽게 동일한 거고요. 누구나 다. 그러나 이제 이 양반이 그 유난히 그 부분이 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기술은 아까 그 이 세안도는 농묵도 아니고 단묵도 아니고 물을 흥건히 섞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자신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그 세상에서 볼 그 흔히 쓰지 않는 숯을 그냥 이렇게 바싹 태워버려 갖고 그 숯으로 그냥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술 기법을 동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늪에다가 그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제주 땅 같아요. 그리고 저 건물을 졌는데 그 늪에서 자꾸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잖아요. 지하로. 그죠? 그리고 원근법을 틀리게 했어요. 근데 이제 무식해서 원근법을 틀리게 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원근법을 틀리게 해서 창문의 좌우를 바꿈으로써 영원히 갇혀 있는 감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서법에서 추사체에서 이제 가장 중시하는 게 그 골기, 뼈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육질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양으로 획을 구분을 해서, 이를테면 가로는 가늘게 골선을 하고, 세로는 굵게 해서 육질의 선으로 해라. 그래서 어긋나게 해서 그것이 갖는 역동성, 이런 효과를 기본 원리로 합니다. 추사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모순 한쪽을 꽉 채우면 꼭 한쪽을 텅 비워라. 이런 그 모순의 방식, 그다음에 편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거죠.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양식에 있어서 골기와 모순과 편파. 본인의 성격도 아주 지랄 맞잖아요. 이 양반,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이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권력을 쥐고 자신의 그 가문을 구해주거나 자신을 구해줄 사람한테는 정말 조아리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양반이 그 졸렬한 품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제주도에 유배 왔을 때 그 권돈인이 그 자기 이제 후원을 해주는 재상인데 그 지지를 해줘요. 조인영도 지지를 해주고 계속 이제 자기 그래서 그 미래의 희망을 갖도록 그 미래의 권력 이하응 나중에 이제 왕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대원군이 아니라 정친부를 장악하는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이하응이 청년 시절에 거지 새끼처럼 막 그 개차반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건 딴소리고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 이 대원군 이하응한테는 굉장히 어린애인데 아주 정말 지극 정성을 다해서 하파하고 그러고 각하 이제 올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성격들이 그러니까 이 조화로움이나 균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버리고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그 성질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또 편지를 보면 제주도에서 너무 이제 이 풍토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너무 이질적이어서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이 계속 고통스럽고 아마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다 들어갔나 봐요. 아직도 그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우리 김 관장님이 그 저한테 이제 이거 하라고 전화를 해서 제주도 작가들의 또 제주 미술의 어떤 이상하게 증명할 수는 없으나 어떤 특별한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교와 졸의 그 모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북청 다시 유배를 가요. 북청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요. 음양생필. 그러니까 이제 어둠과 밝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배치함으로써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듯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 예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향 석원기. 이 양반이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오랜 중국으로부터 이제 있는 말들인데 그 말을 갖고 와서 두 개를 결합을 해서 6자로 문자향 석원기.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 두 개를 음양생필과 문자향 석원기 이것도 또 유배지에서 북청 유배지에서 그러니까 제주 풍토 완전히 반대. 여기는 따뜻한 곳이라면 북청 물장수라고 저기 함흥 저 위에 너무너무 추운 곳 그곳에서 이제 또 한 1년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1년 반인가 이 자기 그 유배지도 이제 굉장한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순의 방법, 편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자꾸 그 균형, 균제, 대칭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하여간 골기를 중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당시에도 그 기하고 괴하다 이렇게 해서 이 추사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린 애들이 이거 배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시거든요. 당시에 살아생전에. 그런데 이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19세기 중후반에 그 모든 지역의 서화가들은 다 추사를 따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편파를 대담하게 기이하게 괴이하게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가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금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데올로기 이념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데올로그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술가를 꿈꾸면 저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거 다 아는 거니까 시간을 약간 넘긴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추사의 삶과 제주 유배의 문화적 의미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주신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최열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